내 집 마련을 향한 부동산 길라잡이, 부동산 가이드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늦으면 손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재건축 시장이 속도전에 들어갔습니다. 이 사업 추진이 빨라질수록 집값 기대감이 붙고 또 실제 매물 역시 굉장히 빠르게 소진되는 흐름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재건축과 재개발 시장의 투자 기회가 과연 맞을지 궁금하신 분들 또는 재개발과 재건축 관련해서 투자 계획하고 계신 분들 오늘도 저희와 함께 맞대고 고민해 보시죠.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거나 나에게 맞는 맞춤형 전략 필요하시다면 저에게 전화 또는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02-2638-3962번, 서울 전화 02-2638-396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또는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죠. 샵 3989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적어서 지금부터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시죠. 네, 부동산 가이드 오늘 이분 만나 뵙는 날이죠. 수요일입니다. 동산이용 부동산연구소의 박성일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산이용 박성일 팀장입니다. 오프닝에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이 저한테 좀 확 와닿는 것 같습니다. 재건축 시장이 지금 바람을 타고 일종의 훈풍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공급 부족 사태가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재건축 그리고 재개발 시장이 굉장히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노량진 1구역이 관리 처분인가를 받았습니다. 아마 며칠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가 무려 20여 년 만에 관리 처분인가까지 난 상황이라고 합니다. 곧 있으면 이주 철거 그리고 또 아파트가 지어지는 그런 상황까지 진행이 되게 되겠죠. 속도가 나지 않았던 곳들은 지금 속도가 붙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속도가 안 날 것 같은 곳도 지금 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가격 자체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중에 한창 비싸졌을 때 들어가는 것보다 지금 좀 불안한 상황이라고 인지하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럴 때 들어가시는 게 오히려 돈을 버는 그런 부동산 시장의 구조니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막 급하게 불이 나게 나중에 준비하지 마시고 미리 이런 시간에 준비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강의, 굉장히 양질의 강의 준비해놨거든요. 끝까지 시청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부동산 가이드와 함께 내 집 마련 미리미리 한번 계획 세워보시고 또 든든하게 또 전략들 한번 챙겨가 보시기 바랄게요. 강의 잠시 후에 시작하도록 하고요. 그 전에 먼저 계획 세울 수 있는 자리 마련되어 있잖아요. 설명해 주시죠. 매주 목요일마다 저희 동산이용 세미나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방금 말씀드렸던 재건축, 재개발 관심 있는 분들께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세미나고요. 이번 주 세미나는 좀 긴급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주제 1부, 2부에서 심플하게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1부에서는 저희가 3억대 마포 재개발, 구역 지정이 임박한 그런 상황의 재개발지를 소개해 드릴 겁니다. 제가 이렇게 급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곧 있으면 정비계획 수립이 정리가 되고 입안 제한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정비구역이 곧 지정될 곳이기 때문에 여기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점. 그리고 마포에서는 구역 지정이 되는 순간 가격이 확 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신다 그랬을 때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특히나 마포에 입성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꼭 참석하셔야 할 그런 세미나입니다. 아래 연락처로 꼭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강의나 그리고 또 이런 거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거 분명히 많으실 거예요. 본인의 이제 궁금한 점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테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 한번 참석하셔서 여러 이야기들 나눠보시고 궁금증도 해결해 보시기 바랄게요. 궁금하신 사항은 02-2638-3962번과 샵 3989번으로 문의 후에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강의 펼쳐봐야겠죠. 요즘 부동산 시장에서 뭐 이제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앞두고 있는 부분도 이슈지만 총괄적으로 지금 통틀어서 한번 본다면 점점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라는 부분
부분이 문제점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 주신다고 합니다. 사실 같은 지역 안에서도 굉장히 집값이 많이 갈리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점점 심해진다면 우리가 앞으로 설 자리는 과연 있을까? 이런 거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팀장님, 앞으로 저희는 이 부동산 시장을 좀 어떻게 끌어가야 될지 이런 부분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초양극화가 점점점 심해지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전해주시죠.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을 살펴보면 양극화다, 양극화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초양극화까지 이어진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저는 이걸 좀 단어를 바꿔봤습니다. 이제는 양극화라는 개념보다 격차로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이게 그냥 단순한 격차가 아니라 초격차가 벌어질 것이다라는 생각까지도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격차가 벌어지는 게 지금 그냥 단순하게 그냥 어느 정도 수준까지 벌어진다 이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점점 내가 다가설 수 없는 것 그런 상황까지도 계속 격차가 벌어질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하급지나 중급지에 살고 있는 사람이 나중에는 상급지를 그냥 우러러만 보고 접근할 수도 없는 그런 시장까지 가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생각하신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이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먼저 격차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격차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가난과 부의 차이, 그리고 또 기술이나 임금, 우리가 급여를 받는 것에 있어서 뭐 월급을 300 받는 사람, 200 받는 사람, 뭐 아니면 500 받는 사람, 1000 받는 사람, 그리고 사업 소득에 따라서도 그 평가가 달라질 수 있겠는데요. 이런 격차가 우리는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격차가 얼마만큼 벌어지느냐에 따라서 나도 저 정도는 되지 않을까? 저거 해볼 수 있겠는데?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예전까지만 하더라도 불과 한 1,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시대가 오지 않는다라는 게 핵심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초격차라고 하는 것을 보통 기업에서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지금 1등인 기업이 2등의 기업과 뭐 벌어지는 그 수준의 정도가 다시는 절대 우리를 따라올 수 없는 정도의 수준까지 벌려놔야 이 사람들이 포기하고 2등과 1등의 격차를 더 이상 이제 뭐 붙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는 좀 초격차, 초인류의 기업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도 초격차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오늘 가져와 봤습니다. 특히나 이 큰 격차라고 하는 것이 지금 강남권역에서도, 서울 강남권역에서도 하이엔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가격까지 올라갔다라는 것이죠. 뭐 몇백억 단위의 수준까지 올라간 그곳을 일반인들이 접근하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들만의 세상이라고 이야기들을 표현을 하는데 문제는 이 하이엔드 브랜드와 최상급지의 아파트의 가격 편차도 물론 존재를 하지만 여기도 지금 100억 단위의 수준까지 올라간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상급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 중상급지라고 구분이 되어 있는 곳들과 하급지라고 분류되어 있는 곳들이 과연 지금 격차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인지를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하급지에서 중급지, 상급지로 올라가는 그 징검다리가 끊기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 2등이 1등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그런 시장들이 계속 개편되게 되면 앞으로는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오지 않을 거라는 건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곳이 강남의 아파트 신축 단지인데요. 이 신축 단지의 아파트가 지금 평당 2억까지 호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평당 2억을 찍기 전에 1억을 찍을 때도 사람들이 와,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이다. 앞으로 조정이 오고 곧 떨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건 과연 평당 5천대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을까? 2,500일 때도 나왔을까? 1,250일 때도 나왔을까? 1,000만 원이 안 되던 시절에도 있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항상 가격이 얼마만큼 됐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와,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 이 이야기들은 항상 있었습니다. 그걸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그 차이를 만들어냈었는데 그때 그 차이를 인정했던 사람만이 돈을 벌 수 있었던 그 부동산 시장의 구조 앞으로도 계속 이어진다는 것이겠죠. 이곳은 지금 서울의 강북 아파트 단지고요. 지금 이쪽을 중급지에서부터 하급지라고 표현을 한다면
과연 여기서 우리가 상급지로 올라갈 수 있는 징검다리는 아직까지 남아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지금 이 격차가 초격차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그 가격 편차가 심해졌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렇다면 지금 강북과 초격차가 벌어지는 곳도 있느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있습니다. 바로 지방의 아파트들이죠. 이 지방의 아파트들과 그리고 서울 강북의 아파트, 그리고 서울 강북뿐만이 아니라 수도권, 그리고 수도권 외곽에 있는 아파트들까지 다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상급지로 내가 들어오고 싶다 그러면 예전에는 그래도 기회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점점 기회가 소진이 되고 박탈당하는 것까지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재미있는 자료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 자료 안에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서울의 평당 가격과 지방의 평당 가격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잘 보이시지 않을까 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평당 가격이 대략 5,177만 원, 5,200만 원이 조금 안 됩니다. 내가 자리에 누워가지고 이 한 평을 차지할 수 있는 면적이 5,200만 원 정도가 필요한 것이고요.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평당 637만 원, 이건 아파트 가격의 기준입니다. 전라남도에 가시면 평당 637만 원만 내면 내가 누운 자리에서 편안히 지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거의 한 8배 이상 차이가 나죠. 한 거의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과연 우리가 이 차이가 얼마만큼 또 벌어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서울 34평의 아파트가 평균 17.6억 원 정도 수준인데, 전라남도의 아파트가 지금 평균 2억 1,600만 원 정도의 수준입니다. 똑같은 34평인데도요. 물론 일자리의 차이, 입지의 차이, 이런 것들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 가격이 나온 건데, 문제는 서울의 아파트를 처분했을 때 전라남도의 34평 아파트를 6채를 살 수 있다는 의미고, 그리고 평당 2억의 그 아까 신축 아파트를 처분을 해가지고 만약에 전라남도로 내려가서 아파트를 사게 된다면 수십 채를 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벌써부터 격차가 벌어졌고요. 똑같은 집인데도 불구하고 이 입지 차이에 따라서 땅값이 다르기 때문에 이 차이가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거죠. 이 서울의 아파트 평균 가격은 계속 올라갈 거고요.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도 계속 올라갈 겁니다. 제가 사례를 전라남도라고 말씀드렸지만, 지금 지방 다른 광역시들 같은 경우에도, 아니면 다른 경상도가 됐건 아니면 강원도가 됐건, 이런 데들은 다 집값이 굉장히 싸기 때문에 여기도 다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지역들 격차가 계속해서 벌어질 겁니다. 나중에는 지금 33채지만 앞으로 100채까지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서울의 빌라도 지금은 10억 시대 도달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오늘 가져온 것들을 살펴보자면 이 매매가 10억 원 정도 되는 수준의 빌라들이 다 다른 위치를 가져왔거든요. 그러니까 면적 자체도 넓은 평형이 있고 좁은 평형이 있는데, 강남에 있는 것, 그리고 용산에 있는 것, 그리고 이제 강동구에 있는 것, 이런 것들을 가져와 봤습니다. 보시면 면적 자체가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니고요. 방 개수 같은 경우에도 3룸도 있고 2룸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세 번째에 면적도 적고 방도 강남들보다 한 개가 더 적습니다. 2룸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은 똑같이 10억이에요. 왜 이런 상황이 생겨나는 것일까? 바로 재개발 때문입니다. 여기는 이제 재개발 이슈가 있는 곳이고요. 여기도 재개발 이슈가 이제 곧 생깁니다. 이쪽 같은 경우에도. 근데 여기도 지금 재개발 이슈는 크게 없는데 곧 있으면 생겨날 거예요. 이런 데들도. 얘는 이제 거의 확정적이고요. 재개발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도 격차가 지금 생기고 있고요. 재개발을 한다라는 이야기만 나와도 가격이 막 2, 3억씩 뛰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과연 비정상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냐? 저는 결코 비정상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지금 빌라 신축을 하게 되면 강남에서 신축을 했을 때, 그리고 용산에서 신축을 했을 때, 강동에서 신축을 했을 때 각각 땅값이 다 다르기 때문에 분양가 자체는 차등이 있을 수는 있을지언정, 지금 건축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빌라 하나 분양받는 데에도 거의 10억 가까이 들 거예요. 3룸 기준으로요. 이게 지금 구축들이기 때문에 그나마 이 가격인 거지, 신축 같은 경우에는 강남에서는 거의 3룸이 12억, 13억 분양가가 나와야 수지타산이 맞는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거를 사면은 이득을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서울의 빌라 가격도 10억 시대가 되었다라고 인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은 어떤데 그러는 거야? 물론 위치의 차이에 따라 가격이 조금씩 차등은 있을 수 있겠지만 2억 원을 하지 않는 그런 주택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제가 가져온 이 사례들 같은 경우에는 역하고 굉장히 가까운 빌라들을 가지고 온 것이고요. 이 빌라들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은 다 3개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얼마 되지 않은 뭐 빌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2억 원 돈이 안 되는 빌라들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안 팔리고 10억짜리 빌라는 팔린다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살기에는 이런 데도 괜찮아요. 살기에는. 그런데 사람들은 싼 이유를 찾습니다. 비싼 이유를 찾고 싼 이유를 찾고 이래야 되는데 비싼 이유를 찾지 않고요. 싼 이유를 찾고 핑계를 만들어내서 여기를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누가 들어가냐? 정말 여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아파트는 도저히 안 되겠고 방은 3개가 필요하고 왜냐하면 일가족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엔 여기서도 무언가가 흐름과 뭐 유동이 바뀌어 나가면서 재개발을 한다 그랬을 때 이 가격에 들어갔던 사람들도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서울 빌라 10억 시대에 있는 빌라들이 먼저 아파트가 되고 나서 그 다음 흐름이 이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과연 내가 여기 들어가는 게 맞느냐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싼 이유는 다 있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역 간의 격차가 굉장히 심하고 그리고 주택의 종류에 따라서 그리고 똑같은 주택인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 차가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그런 곳이 빌라 시장에서도 지금 느껴지고 있다라는 걸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외부 변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수도권의 전월세들이 전부 다 사라졌다라는 거죠. 특히나 2,000세대급부터 5,000세대급 규모가 되는 그런 아파트에서 전세 물건이 나온 게 고작 뭐 4-5개 정도 수준. 아니면 구축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살기가 어렵고 생활 환경이 불편한 그런 곳들 같은 경우에도 10개 남짓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세를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이 여기는 뭔가 좀 수리가 필요한데 전세가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거라도 들어가야지 하면서 진짜 울면서 들어가거든요. 수도권 전월세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앉은 자리에서 전세가 1억씩 올라간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전세여가지고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아니면 5억짜리 전세여서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 앉은 자리에서 전화하는 상태에서 죄송해요 저 전세금 올려야겠습니다. 5천만 원, 1억 이런 식으로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찾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굳이 이 사람한테 내가 전세를 줄 필요가 있는가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겹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임대인 우위 시장이지 임차인의 우위 시장이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임차인이 좋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오히려 지금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면서 임대인들한테 우위를 만들어낸 그런 상황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 폭등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때문에 아마 고민이신 분들 많으실 텐데 지금 공급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정부에서 나중에 또 뭐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장담은 못하지만 저는 이미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모릅니다. 그런데 그 선거 결과에 따라서도 공공으로 갈 것이냐 민간으로 갈 것이냐 이런 것들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고요. 만약에 공공이 우선이고 위주다라는 그런 사업이 진행이 되게 되면 속도가 더 늦어집니다. 왜냐하면 공공이 민간보다 더 빠를 수가 없거든요. 뭔가 계속해서 연구하고 이건 맞고 이건 틀리고 이런 것들을 검증해야 되는 그런 기관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죠. 공사기간이 연장이 된다 그랬을 때는 계속 가격은 올라갑니다. 이 가격 잡을 수 있는 게 결국 공급인데 공급이 늦어지니까 가격이 가파르게 올라갈 수밖에 없죠. 여기다가 지금 공사비 인상이 되는 조건이 중동발 전쟁이 촉발이 되게 됐는데 뭐 나프타라고 하는 그런 뭐 물질이라든지 아니면 뭐 시멘트라든지 콘크리트라든지 뭐 부산물들이 지금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여기다가 뭐 레미콘을 실어 담아야 되는데 그거 움직이는 화물차도 기름으로 움직이고 그리고 또 뭐 벽지나 아니면 타일이나 이런 것들도 다 옮기는 거 그리고 그 재료에 대한 물건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집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집을 짓는데 예를 들어서 한 1억이 들었는데 그리고 누가 1억 들은 거를 8천만 원, 7천만 원에 주고 파냐 이거죠. 뭐 공공은 그럴 수 있지 않느냐. 공공도요. 사업을 할 때
수지 타산에 맞게끔 한 다음에 1억에 지었으면 남들 한 2억 받을 때 한 1억 1천만 원, 1억 2천만 원은 받아야지 수익을 남기는 사업을 해요.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건설 경기는 계속해서 둔화된 상황이었는데 더 둔화될 거고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지금 한국은행 총재가 지금 임명이 됐는데 이분이 아마 7월 달에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뉴스에서 나오고 있죠.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금리 인상 전망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지금 금리가 7연속 동결인가 그랬을 겁니다. 이거 동결됐던 상황에서 원래 떨어져야지 우리가 좀 유리해질 수 있는데 이게 올라간다? 그러면은 난리가 나는 겁니다. 뭐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도 금리 자체가 원래 계속 동결 상태였다면 조금 떨어지거나 아니면 유지가 됐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올라갔었죠. 금리 올라간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올라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기 때문에 경제 상황은 더욱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금리가 올라가니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올라가서 부담이 된다며 그러면 부담되는 사람들이 팔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 사람들은요. 영향을 덜 받습니다. 하급지에 있는 사람들이 영향을 많이 받아요. 기본적으로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까 그들이 사는 세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전문직, 그리고 고소득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자본가 이런 계급층들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전적으로 피해는 누가 있느냐? 서민들이 피해가 보는 거예요. 서민들이.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가격이 앞으로 10년 안에 평균적으로 접어드는 그 매매가가 될 수도 있고 분양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로 막으면 되잖아. 이렇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분양가 상한제로 아무리 막아봐야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로 막아놨다가 나중에 이 상한제도 넘어가는 그 시점이 오면 굉장히 치솟는 정도의 각도가 가파르게 올라간다는 겁니다. 한 이 정도 수준이라고 한다면 얘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중상급지의 평균 3, 40억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마포나 성동, 동작, 그리고 뭐 강동, 뭐 송파 이런 지역들에서 계속 많이 보셨던 그런 가격대죠. 지금 상급지의 평균 5, 60억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눈에 띄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초격차가 발생하게 되면 여기는 그냥 100억대로 가는 거예요. 그럼 중상급지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가 뭐 못해도 5, 60억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의 근거는 무엇이냐? 지금 잠실에도 지금 나름 대단지라고 하는 잠실 르엘이라든지 레미안 아이파크라든지 이런 신축들이 들어왔는데 가격을 보세요. 지금 40억대를 넘어서서 지금 50억 클럽을 가입하니마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상급지의 평균 가격, 이제 상급지의 평균 가격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중급지 평균 가격은 가만히 있나요? 계속해서 따라 올라갑니다. 상급지가 먼저 가격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중상급지, 중급지, 하급지가 따라가는 구조가 되는데 하급지가 절대 이 가격을 못 따라갑니다. 앞으로는 평생 뒤쫓아가도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뒤따라갔는데 마라톤이라고 한다면 저기 맨 끝에 이미 도착해 있는데 나는 도착도 못하고 한참 뛰어가야 그 사람을 볼까 말까? 나중에는 이제 이 마라톤이 다 끝났는데 나 혼자 들어가면서 다들 뭐 정리하고 다 집에 갔는데도 나만 뛰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서울에 지금 전도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지역들에서도 지금 가격대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특히 구리나 뭐 위례, 그리고 하남, 그리고 광명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지금 그 가운데에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YIBD라고 되어 있는 것은 용산국제업무지구입니다. 지금 이제 착공돼서 이제 뭐 뭘 올릴지는 계속해서 계획 수정에 대한 부분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업무지구가 하나 더 생기게 된다 그러면 이 업무지구에서 움직일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지역들이 각광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거기 사이사이에 껴있는 애들을 좀 주목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심 업무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에 내 집이 있다면 정말 다행인 상황인 거고요. 만약에 내가 투자를 이 근처에다가 해놨다고 하셔도 굉장히 수확이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다만 제가 지금 동그라미 쳐놓은 이 지역들 중에서도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고, 그러니까 내가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고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공간이 있다는 거죠. 격차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거, 격차. 지금 노란색 트라이앵글에서 그리고 빨간색의 그 경계면에서
안쪽에 들어와 있는 분들은 그 격차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시게 되는데, 반대로 지금 이 바깥쪽에 있는 분들은 격차가 점점 초격차까지 이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동그라미 쳐져 있는 분들은 당연히 안쪽으로 들어오는 그런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이 안쪽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곳과 가장 가까운 쪽으로 들어오셔야만이 내가 생존할 수 있는 전략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그리고 또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고민이신 게 많으실 텐데, 저희가 매주 있는 세미나에서 그런 것들 해결해드리고 있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의 세미나도 많은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아파트도 뭐 재건축 이슈가 있으면 시세가 굉장히 올라가잖아요. 그렇듯이 빌라 역시 재개발을 앞두고 있다면 시세 상승은 물론이고요. 빌라끼리도 격차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 뭐 세계 경제라든지 선거나 뭐 금리 같은 변수에 따라 물론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아주 특별한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집값은 앞으로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주요 업무 지구를 언급을 해주시면서 근처에 내 집이 있으면 참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당연히 알죠. 너무나도 그 근처에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살 수 없는 상황도 또 많이 있잖아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요, 지금도 좀 늦지 않은 업무지구와 가까운 그런 지역이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팀장님. 그 업무지구하고 가까운 지역,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이 지역이 지금 마포 근처에 있는 재개발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방송에서 지금 거의 한두 달 동안 계속 언급했었던 그런 지역인데요. 여기가 지금 제가 지난주에 주말에 나가가지고 체크를 해봤습니다. 재개발 정비구역이 임박한 지역이고, 이 정비구역 임박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하게 후보지 선정, 그러니까 동의서 걷고 지금 추진 중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곳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다라고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구역 지정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여기는 곧 있으면 재개발을 시작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인지하시고, 제가 세미나에서도 이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행운아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이 가격대에 들어가면 분명히 수확이 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현재 동의율이 70%입니다. 원래는 기준 자체가 도시정비법에서는 67% 이상만 들어가면 동의율을 충족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동의서를 계속 진구를 하고 있습니다.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려면 75%까지 받아야 하죠. 그런데 이 75%까지 받지 않아도 가능한 이 사업지를 계속해서 동의서를 진구를 하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속도를 더 빠르게 가겠다라는 이유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정비계획 위반 제한이라는 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곧 있으면 정비구역 지정이 된다라는 뜻이고, 이 정비구역 지정이 된다라고 했을 때 마포구 안에서는 어느 정도 시너지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냐면, 보통 정비구역 지정 전에는 그 가격이었던 것이 정비구역 지정이 되는 순간 거의 투자금 대비 2배, 뭐 많게는 2배 반까지도 올라가는 게 현실이고요. 지금 마포구 안에서 정비구역 지정이 됐다라고 하는 순간 소문이 쫙 퍼지게 됩니다. 중상급지의 지역이거든요. 지금 현재 이 지역들 바운더리 안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성산시형 같은 경우에도 사업 시행 인가를 내년에 마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모아타운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이라고 하는 역세권 시프트가 되고 있는데, 이 양쪽의 마포구청역 역세권 재개발,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는 이 연남동 재개발이 가장 속도가 빠르면서도 세대수가 많은 3,000세대급 규모의 재개발이 추진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쪽을 보셔야지만이 지금 돈을 버실 수 있는 그런 구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세대수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성산시형이 대략 한 5,000세대 정도급 규모로 올라갈 겁니다. 지금 현재 계획 자체는 4,823세대인데 이거를 5,000세대까지 확충하겠다라는 그 조합의 의지가 일단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게 속도가 붙게 된다 그러면 가격이 계속해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데, 이쪽 영향을 안 줄래야 안 줄 수가 없습니다.
재개발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고 여기가 나중에 완성이 된다 그랬을 때는 대략 세대 수는 뭐 15,000세대부터 최대 17,000여 세대까지 탄생하는 미니 신도시급의 규모로 탄생을 하기 때문에 이 인프라가 확충되기 전에는 가격에 영향을 받지 못할지언정 뭔가 하나둘씩 공사가 시작이 되고 완성이 되는 시점쯤 되면은 갑자기 너도 나도 막 돈을 싸들고 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때 가면 늦습니다. 지금 이 재개발지가 가격이 저렴한 이유는 남들이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 모르는 그 재개발지에 투자를 하셔야만이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이고 모르는 이유가 역세권 장기 전세주택이라고 해봤자 지금 가장 잘 나가고 있는 곳이 효창공원 압력이라든지 아니면 원효로 일대의 그 역세권 재개발 사업인데 거기 같은 사례 경우에도 노후도가 충족이 되고 그리고 반지하 비율이 높고 가격대가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는 용산이었기 때문에 가격은 높았지만 지금 여기도 지금 똑같이 흘러가고 있는 구조입니다. 구역계 자체는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고 이 구역계가 지금은 건축 제한이 걸려 있죠. 예, 건축 제한이 걸려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쪼개기가 불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자 역세권 2 이 지역이 연남동의 재개발이고 총 25개 동에 3,337세대로 들어오는 그런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 제한이 25년 12월 달에 공람공고가 진행됐고 실제로 2월 12일자로 건축 제한이 걸려있는 상황이어서 더 이상의 신축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노후도가 깨질 염려는 전혀 없는 상황이고 동의율은 70%까지 충족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 자체는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지금 구역계가 이게 그 마포구에서 정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마포구에서 이 구역계 안은 재개발을 할 것이니 알고 있어라 이렇게 정리가 된 상황이고 곧 있으면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이 임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동의율이 이미 70%이기 때문에 언제 서류를 넣는다고 하더라도 마포구에서는 이걸 검토를 해서 바로 여기를 구역 지정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4월 달 기준으로 준비 중인 상황인데 아마 곧 있으면 접수를 할 겁니다. 접수를 하고 나서 여기가 이제 정비계획이 입안 제한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주민 설명회를 하는 순간 그때는 늦는다라는 거죠. 지금 긴박하게 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정비사업의 절차인데요. 이 정비사업이 입안 요청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2번으로 넘어가면 구역 지정이 된다는 것인데 이 구역 지정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신속통합기획이나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서 후보지 선정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연남동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무려 지금까지 거의 한 4년 가까이 걸린 그런 재개발지입니다. 이 4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 뭐 안에서의 반대나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입안 제한을 하기 위한 준비를 서울시에서 마포구에서 같이 협업을 해서 사전 검토를 한 단계가 있었던 거고요. 서울시하고 마포구에서 해라라고 하니까 지금 동의서를 걷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입안 요청되면 구역 지정이 되고 그다음에 추진위 설립과 조합 설립인가를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시공사 선정을 하게 될 텐데 이 연남동 재개발의 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1군 건설사 중에서 상위 5개 안쪽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유명한 뭐 레미안이라든지 뭐 아니면 롯데캐슬이라든지 뭐 자이라든지 이런 건설사의 브랜드가 들어오겠죠. 굉장히 큰 규모의 마포구 사업지이기 때문에 그런 건설사가 안 들어올래야 안 들어올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 통합심이나 그 다음 단계들은 굉장히 속전속결로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이 장기전세주택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그 기부 체납을 좀 많이 하는 편에 속하기는 하지만 이 기부 체납 같은 경우에도 사업성이 결코 떨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성을 더 높여주기 위해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 그랬을 때 여기는 안 들어가면 손해인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추진 예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롯데몰이 내년 착공 예정이고요. 그리고 한강곤돌라라든지 아니면 서울림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주력 사업으로 밀고 있는 랜드마크 시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GTX-E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많이 늦을 겁니다. 이 개통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간이 오래 걸릴 텐데 핵심은 대장 홍대선이죠. 그 부천 대장 신도시에서 넘어오는 그 공간, 그 지하철 노선이 이미 계획이 되어 있고 공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향후 몇 년 안에 이 대장 홍대선이 개통이 되게 되면 이 중전철을 타고 움직일 수 있는 그 범위가 넓어진다는 뜻이고 홍대 입구가 지금 뭐
마을버스를 타고 움직인다 그런다고 하더라도 15분 이상 걸리거든요. 근데 여기가 대장홍대선이 생긴다 그랬을 때 홍대 입구까지는 대략 10분 안쪽으로도 이동이 가능한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홍대 입구에서 내가 공항철도를 타든 2호선을 타든 그 밖에 호선을 타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그 범위가 굉장히 넓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가 마포의 개포쯤 되는 거 아니냐. 포자 돌림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그렇게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위치가 이쪽인데요. 지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업무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디냐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업무지구가 지금 굉장히 많이 껴있는 게 여기는 이제 디지털 미디어 시티라고 하죠. 이 방송 업무지구가 하나 왼편에 껴있고요. 상암동 일대에. 그리고 CBD라고 하는 종로, 광화문, 을지로 이런 지역에 중심 업무지구가 하나 껴있습니다. 그리고 YBD라고 하는 여의도 중심 업무지구까지도 같이 껴있는데 여기가 용산 국제 업무지구까지 커버가 가능한 그런 주거단지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아파트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신축의 이슈가 있는 그런 단지이기 때문에 나중에 얼죽신이라고 하는 그런 효과가 여기서부터 파생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남권, 서부권에서 저평가인 지역들이 있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마치 서남권에서 영등포가 저평가를 받는 것처럼 그렇게 인지를 하시면 여기 같은 경우에도 영등포보다 더 가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동마포 권역에서 아파트가 굉장히 가격이 많이 치솟고 있는데 그 동마포만큼이나 갈 수 있는 곳이 이 서마포, 연남동 일대, 성산동 일대 이곳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그래서 이 위치 자체는 지금 경의선 숲길, 그러니까 지금 경의선이 지하화되면서 연트럴파크라고 하는 이런 공원의 선형공원 공간으로 완성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쪽 연남동 상권과는 좀 바깥에 있는 그런 주거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재개발로 이루어져서 3,000세대급 대단지가 형성이 되게 되면 앞으로 이 숲세권도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제가 표현은 드리지 않았지만 여기가 홍제천입니다. 홍제천. 이 홍제천의 자연 환경도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연트럴파크라고 하는 경의선 숲길이 모든 경로가 완성된 게 10년이 됐어요. 딱 2016년에 이제 개통을 해가지고 전 구간을 걸어 다닐 수 있게 됐는데 이 10년이 됐다라는 것은 그만큼 상징성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20년, 30년 동안 계속해서 서울 중심의 랜드마크가 될 곳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대단지 아파트라면 누구나도 들어가고 싶어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쪽이죠, 이쪽. 이쪽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집중하셔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숲세권들을 좀 누리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업무지구에서 일자리에서 가까운 곳, 그리고 대단지, 그리고 내가 서울 안에서 한강벨트에서 가장 가까운 자치구에 들어가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걸 간과하시고 자꾸 내륙 지역으로 가시게 된다 그러면 나중엔 답이 없습니다. 아파트 가격의 격차가 계속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항상 생각해 주시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연남동 재개발도 집중해서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더욱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내일 있을 세미나, 이번 주 목요일에 있는 세미나 꼭 참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마포구면 우리가 이제 주로 다니는 서울의 주요 지역 중에 하나잖아요. 그 외에 중심 업무지구와도 굉장히 또 가깝고 이동도 편리하고 교통은 뭐 물론입니다. 여기에 공원까지 잘 갖추고 있어서 직주 혼합을 좀 꿈꿀 수 있는 곳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런 지역이 아직 늦지 않았다고 하니까 괜히 좀 기분이 좋은 거 같아요. 저는 저 같은 분들 좀 많이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내가 좀 여기 들어가고 싶었는데 아직 가능하다고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임장도 한번 가보시고 계획도 한번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계획 세우시는데 도움 필요하시다면 전문가와 언제든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오프라인 자리 설명드릴게요. 지금 화면 통해서 주제, 시간, 장소 또 이렇게 날짜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날짜와 시간, 장소 메모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부동산과 관련된 궁금한 이야기들 좀 속 시원하게 풀어볼 수 있는 자리라고 하니까요. 참석하셔서 여러 이야기들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문의하실 곳은요. 02-2638-3962번과 샵 3989번으로 많이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이렇게 저희 오늘 강의도 살펴봤고
봤고요. 또 살펴보면 좋을 지역까지 한번 만나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의 궁금증 또 하나씩 한번 해결해 봐야겠죠? 저희 문자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6781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선사현대 24평을 보유 중입니다. 재건축이 아닌 리모델링으로 진행을 한다고 해서 계속 보유 중에 있는데요. 계속 가지고 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처분 후에 다른 곳에 투자를 하는 게 맞는지 고민입니다. 팀장님 의견은 어떠실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리모델링으로 진행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보유를 해야 될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옮겨가셔야 될지가 좀 가장 큰 고민이십니다.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까요? 사실 선사현대 같은 경우에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위치 자체가 이 강동구의 서쪽 편에 자리 잡고 있는 곳인데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죠. 이거 내가 계속 끌고 가는 게 맞는 걸까? 아니면 처분하고 나서 다른 선택을 가져야 될까? 이런 것들이 좀 고민이실 텐데 위치만 놓고 보면 선사현대만큼 좋은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좀 고려해봐야 될 게 뭐냐면 이 선사현대가 재건축이 아니라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이 사업성은 좀 다소 떨어집니다. 그런데 핵심은 왜 리모델링을 하는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일단 용적률을 너무 많이 썼고 그리고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그 재건축의 연한이 안 됐기 때문에 리모델링으로 선회를 해서 이렇게 가는 것인데 핵심은 가격이 꽤나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이걸 들고 갈까 그냥 계속 유지할까 그게 고민이실 텐데 일단 위치 자체가 그 초역세권 아파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여기 리모델링을 한 게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괜찮다라고 보는 것이 원래 얘가 아마 20층 후반일 거예요. 28층인가 그럴 텐데 이거를 39층인가로 아마 바꾸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적률도 상향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세대수 같은 경우에도 이게 원래는 리모델링이 수평 증축밖에 안 된다, 수직 증축 얼마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특혜를 많이 받아서 수직 증축도 지금 진행을 하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격이 가파르게 오른 겁니다. 기대감 때문에. 그리고 지금 6월 달에 건축 심의가 어느 정도 끝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건축 심의 끝나고 나서 또 이제 안전성 검토라든지 그리고 또 계획 승인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아파트 이제 철거가 아니라 이제 이주하고 그리고 공사 진행하고 그럼 또 이제 번지르르한 그런 아파트로 탄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가격 자체가 지금 언제 이제 구매하셨는지를 모르겠지만 이 매수 시기가 한 오래되셨다 그러면 지금 굉장히 많이 버신 거고요. 아마 한 3년 전쯤, 4년 전쯤에 고점이 아닐 때 사셨다 그러면 지금 수익률이 거의 100%이실 겁니다. 2배 올랐다는 얘기예요. 거의 한 7억대, 8억대 사신 분들이 지금 뭐 한 16억 하나요,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한 16억 할 거거든요.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거 생각한다 그랬을 때는 계속 이게 보유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럼 두 가지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첫째, 보유하게 될 경우 가격 평가는 얼마나 될까? 여기도 나중 가면은 평당 뭐 한 8,500, 9,000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분담금을 납부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그 이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더 올라갈까 감도 안 오는 곳이 바로 여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동구 서쪽 안에서 한강변에 붙어 있는 아파트가 얘밖에 없습니다. 송파 쪽에는 그 잠실이나 그런 쪽에는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여기는 대단지 아파트가 얘밖에 안 껴 있어요. 그래서 상징성이 있고 여기밖에 안 지어져 있는 그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더 올라갈 여지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잠실급까지는 못 가겠지만 거기에 한 70에서 80% 수준까지는 무조건 가는 입지예요. 그래서 보유를 하게 된다면 그거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내가 처분을 했을 때 그리고 지금 이것만 보유하고 계신지도 궁금하지만 만약에 몇 채를 내가 들고 있는 상황이라면 들고 가시는 게 맞고 만약에 내가 이거 한 채 가지고 있는데 분산을 해가지고 실거주와 투자를 나누겠다라고 하신다 그러시면 처분하고 난 다음에 그 계획이 중요합니다. 내가 재개발 투자를 할 거다라고 하면 실거주와 재개발을 각각 분리를 해서 이거를 세팅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이게 완성이 됐을 때보다 더 큰 값어치를 형성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이동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한 16억에 처분을 해서 비과세를 12억을 받고
그러고 나서 나머지 차익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세금 부담하셔야 되겠죠. 뭐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통해서 뭐 세금 절세를 다 해가지고 어느 정도 해서 내가 남은 금액이 대략 한 14억에서 14억 후반이다라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 이 14억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역량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그럼 내가 어디에 사놔야지 내가 돈을 벌 것인가? 이런 것들을 따져 보셔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내가 일단 이 처분을 하기 전에 그러면 나는 재개발을 할 건데 재개발 어디가 좋을지 추천해 주세요. 이런 것들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보유를 계속해서 해야 되는 상황인 것과 그리고 처분을 무조건 해야 되는 상황인 것과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 솔루션이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가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이 가격이 올라가는 정도의 수준은 제가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는 없고 잠실에 70에서 80%까지 가지 않을 거란 예상은 해보지만 여기서 내가 만족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재개발 투자를 하셔서 더 높은 입지, 그러니까 더 상급지를 가시라는 의미예요. 여기보다 상급지는 많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셔서 선택을 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에 더 궁금하신 점이 남아 있으시다면 세미나 참석하셔서 1대1 상담을 의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어떻게 하실지 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저희 문자 하나 더 만나보겠습니다. 829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이번에 사가정 센트럴 아이파크 34평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원래 계획은 이문의 신축 아파트를 입주할 계획이었습니다. 단기간에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대안책으로 선택을 하게 된 단지인데요. 매수하는 게 맞을까요? 그리고 전망도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사가정으로 가볼게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빠르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사가정 센트럴 아이파크가 최근 가격이 꽤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거의 한 3, 4억 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대략 한 15억 정도 수준까지 올라온 걸로 알고 있고요. 84 타입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지금 원래 가려고 했던 이 지역이 가격이 여기랑 비등비등하거나 조금 정도 차이, 한 1, 2억 정도 차이밖에 안 났거든요. 근데 여기가 지금 이제 3, 4억 차이가 날 겁니다. 똑같은 평형인데. 심지어는 여기가 59 타입이 여기 84 타입하고 지금 가격이 동일하거든요. 사가정 센트럴 아이파크하고. 그러면 고민이죠. 이문을 평수를 적게 가지고 가야 되나? 절대 그런 선택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이문도 오를 거고 사가정 센트럴 아이파크도 오를 텐데 지금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다 보니까 좀 고민이실 거예요. 여기라도 들어가야 되나. 전문가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내가 무조건 실거주를 해야 된다라 그러면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이쪽 일대에 정비 사업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재개발로 들어가서 신축 아파트를 받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에요. 원래는요. 근데 실거주를 하려면은 내가 거기에 몸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몸테크라고 얘기를 하죠. 몸으로 들어가야 되고 또 이사를 나와야 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게 쉽지가 않은 건데 원칙적으로는 여기에 들어가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 신축 단지를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지금 한 6년 차 아파트, 7년 차 아파트 됐을 거거든요. 2020년에 들어갔으니까. 따지고 보면 여기가 입지가 막 엄청나게 좋은 입지는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중랑구 신축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거니와 이 마트가 코앞에 있고 사가정역까지 한 뭐 5분에서 7분 정도 소요가 되는 그런 역세권 아파트에 동일로가 껴있어서 강남 접근성이 좋다는 이유, 그리고 중랑천이 코앞에 있으니까 산책하기가 좋다는 이유만으로 가격이 빵 뛰었던 거고요. 중랑구에 상징성 있는 아파트가 이제 여기서 어느 쪽으로 옮겨가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쪽으로 옮겨가게 돼요. 여기서 이쪽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러면 가격의 압박이 나중에는 일로 올 수는 있습니다. 여기가 너무 많이 올라가면 다시 올라갈 수 있어서 계속 장기간 보유하신다 그러시면 사가정 센트럴 아이파크도 20억까지는 갈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존재를 해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셨을 때 내가 당장 실거주가 급하다고 하시면 여기도 들어가시는 걸 선택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 만약에 내가 좀 자본 증식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무조건 실거주하고 투자 분리해가지고 재개발 투자하시는 걸 좀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방향성에 따라서 말씀 주셨으니까요. 현명한 선택 꼭 내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쉬우신 분들께서는요. 오프라인 자리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설명 도와주시죠. 저희가 매주 목요일마다 세미나 진행하고 있습니다.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저희가 긴급하게 항상 말씀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은 유독 진짜 긴급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포 재개발, 3억대 투자, 정비구역 지정이 임박한 곳입니다. 굉장히 저는 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연락처로 꼭 연락 주셔서 마포 입성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 꼭 마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의사항은 02-2638-3962번과 샵 3989번으로 연락 후에 참석해 보시기 바랄게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